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환자 수가 오늘 더 늘어났습니다. 8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강동 경희대병원에서도 처음 환자가 나왔고 삼성 서울병원 의료진도 1명 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정부는 곧 잠잠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사태는 좀 채 진전되지 않는 양상입니다. 오늘은 대한의사협회 신종감염병 대응 TF팀의 이재갑 위원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까지 취합된 메르스 환자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확진자가 모두 162명, 이 가운데 19명이 사망을 했고요. 격리 대상자는 모두 6,50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당초 정부 당국의 예측과 달리 메르스가 종식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국민들은 조금 답답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초반에 예상하지 않았었던 이제 대형 병원인 삼성의료원이 이제 노출이 됐고, 네. 또 응급실에서 이제 수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문제는 거기서 이제 발생했던 환자들이 이제 또 다른 병원에 가면서 거기서 이제 그 다른 병원을 또 노출을 시켰고 또 그 병원에서 지금 환자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노출되는 병원들이 생기고 그 중에 노출자들이 만들어지니까 또 일부 지역에서 계속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잠재적인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황 자체가 이렇게 쉽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몇 개 병원들이 있는데 그 병원들 안에서 통제가 잘 돼서 그 안에서만 발생을 한 거로 끝나면 좋은데 그러지 않게 되면 또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속 메르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게 확산되는 추세여서 국민들은 매우 불안하다 이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네. 상황을 보면 삼성 서울병원 의료진이 1명 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전에서도 메르스 환자 심폐소생술을 하던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정말 의료인 감염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 의료진 감염에 대해서 교수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의료진 감염을 사실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바는 네. 의료진들이 일단 환자를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 감염됐거나 아니면 네. 다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중에 노출됐거나 이런데 지금 이제 추가로 감염된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이제 권양대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같은 경우 환자 이제 그 응급처치 중에 이제 노출이 됐던 부분들이라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이제 환자를 어떤 도우려고 하다가 감염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진들이 이제 오히려 더 위축될까봐 이런 환자를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환자 치료에 대한 부분에서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위축될 수도 있는 부분들로 작용할까봐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고 두 번째는 의료진들이 뭐 이렇게 대규모 노출을 시키진 않았지만 의료진들이 여기저기 다른 환자들을 계속 만나게 되고 또 다른 이제 직원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병원 안에 이제 또 불특정 환자들 또는 또 무슨 의료인들에게 또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실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그러면 지금과 같은 수준이라면 의료진 감염은 계속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최대한 조심해서 이제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부지불식간에 노출됐었던 경우는 일단은 뭐 제외를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환자가 있었는데 거기를 어쩔 수 없이 뭐 다른 환자 진료보다 갔던 분들이야 어차피 뭐 동일한 뭐 환자든 뭐 보호자 다 같이 노출된 부분이니까 어떻든 치더라도 환자 치료 과정 중에서 노출이 돼서 이제 걸리는 상황들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환자를 열심히 치료하고 있는 병원들 의료진들을 이제 교육들을 다시 한번 해서 어쨌든 그런 그 환자 진료 중에 노출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시키는 게 일단은 이제 환자를 정말 최우선에서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이 또 이렇게 감염이 되거나 이래버리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단 병원 측이나 정부에서도 그런 의료진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환자한테 감염이 되는 게 알려지면 솔직히 의료진들도 환자를 좀 꺼리게 되는 이런 현상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 사실 솔직히 걱정이 되고요. 네. 또 일부 병원들은 의료진 발생함과 동시에 지금 일부 부분 폐쇄에 들어가는 병원들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네. 병원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정책적 지원들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환자를 어쨌든 치료하려고 노력하다가 그렇죠. 발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쨌든 대책들을 강구해주고 경제적 지원, 경영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강구를 해줘야 네. 병원 입장에서도 이런 환자들 보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고 환자를 볼 수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그렇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어쨌든 적인 그 지원을 해줘야 의료진들도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데 몰두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자, 이번에 이렇게 의료진들이 계속 감염이 되면서 방호복 문제가 쟁점으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방호복이라는 게 안전한 거냐? 네.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의료진들이 이용하는 방호복이 WHO 기준으로 볼 때 제일 낮은 D등급의 방호 장비를 보급받아서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일단 지금 수준 정도 메르스의 이제 전염 경로나 이런 걸 봤을 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보호복 자체는 일반적인 환자 진료, 그러니까 확진 환자의 진료 때 쓸 수 있는 수준은 맞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특수한 상황들에서는 이제 좀 보완이 필요한데요. 네. 이제 환자들이 중증으로 진행하면서 인공호흡기 삽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삽입 과정 중에서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극심하게 바이러스가 분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PAPL이라 그래서 이제 산소 정화기가 달린 보호복을 입는 게 우선적으로 맞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대개 이제 국가지정격리병원에는 지급이 됐지만 네. 지금 이제 뭐 국가지정격리병원 외에도 여러 상급병원들이나 지역 거점병원에 이제 환자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병원들에 대해 이제 PAPR을 그러니까 산소 정화기를 계속해서 공급을 충분하게 해줘야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중증 환자는 인공호흡기를 계속 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공호흡기 처치 중에 그런 그 인공호흡기 관과 이런 것도 오픈하지 않도록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오픈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상황이 될 때는 일단은 PAPR이 있는 옷을 입고 간호사들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자를 좀 확진 환자를 보고 있고 특히 중증 환자를 보고 있는 병원에는 PAPR이 충분하게 공급이 돼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건 사실 정부가 다 미리미리 좀 보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가지정격리병원에는 이제 에볼라 때문에 이미 지급이 돼 있었긴 했어요. 근데 이제 충분하게 보급은 안 돼 있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지역 거점병원까지 이런 일이 생길 걸 아예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정부가요? 예, 그때 지역 거점병원에는 그러니까 사실 그 지역 거점병원 준 게 아니라 응급실에 대비하는 보호복들 뭐 80복 정도만 일단은 지급돼 있다. 지금 이제 다 공급이 되고 있고, 네. 뭐 저희 병원만 해도 어제 이제 PAPR 하는 게 이제 어제 처음으로 받았거든요. 어제요? 예, 어제,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지역 거점병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사실 의료진 교육도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그런 물품과 공급도 국가지정격리병원보다 좀 늦게 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뭐 주는 거니까 뭐 어떻든 뭐 감사하기는 하지만 상황이 좀 너무 늦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지급이 되고 있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 문제 없게 충분히 지원돼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지역 거점병원에 이제 한 대 정도만 PAPR이 들어왔는데 간호사들도 입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2대 정도는 동시에 2명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2대나 3대 정도는 다 지원이 돼야 될 상황. 이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빨리빨리 지원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의료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정말 그 곳곳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다는 보도는 쏟아지고 있는데 최소한의 의료진들이 방어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조치조차 정부가 이런 거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그런 메르스와 싸울 수 있을지 참 의심인데요. 말만 할 게 아니라 이건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보급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이건 진짜 정부가 빨리 해야 그 어떤 것보다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나저나 격리병동 레지던트들도 있잖아요. 격리병동 안에서 일하시는 이런 분들은 방호복이 없으니까 그냥 비닐 가운 같은 거를 입혔다 이런 문제 제기도 나오던데 이건 아니요, 그러니까 격리병동에 확진 환자가 있는 구역에 들어갈 때는 보호복 전체를 다 하고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냥 비닐 가운만 입고 들어가는 건 절대로 있지 않고요. 이건 이제 좀 그러니까 오해가 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노출자 격리를 하고 있는 시설 격리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증상은 없지만 이제 노출자여서 그러니까 의심 환자요. 의심 환자. 의심 환자가 아니죠. 노출. 네. 그러니까 노출. 의심 환자는 증상이 시작된 사람이기 때문에 확진 환자 준해서 다 방호복을 입어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환자들은 일단은 이제 그 노출력이 있는 분들, 그 접촉자라고 이제 분류된 분 중에서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일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병동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은 현재 지금 증상이 없는 상태니까 전염력이 없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제 증상이 있는 사이에 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방호벽 형태를 이제 그 덧가운이라 그러죠. 덧가운에 N95 마스크 그리고 이제 장갑 정도 낀 상태로 환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런 환자분들까지 다 보호복을 입고 있게 되면은 병동 전체로 보호복 입고 돌아다니면 뭐 3시간, 4시간씩 옷을 입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건 안 되고 그다음에 위험성조차도 현재는 그분들은 잠염력이 없는 상태니까 근데 언제든 열이 나거나 그러면 이제 문제는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은 기본 보호구 형태는 다 갖추는 거죠. 그래서 N95 덧가운 장갑 정도 끼고 환자를 보고 있는데 막 그 부분이 오해가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부분은 좀 저희 청취자들께서 정확하게 들으시고 그것은 오해였다 이런 걸 좀 알게 되시는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이 방호복이라는 게 지금 한여름 무더위인데요. 어떤 건지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데 그걸 입고 3시간, 4시간 진료를 하시는 건가요? 뭐 24시간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게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외부에서 이제 환자 진료하고 이럴 때는 그렇게 옷 입고는 1시간 이상도 못 버텨요. 그 땀이 저도 이제 에볼라 갔다 왔었기 때문에 에볼라 뭐 30도, 35도 이런 데서 근무를 해봤는데 한 30분만 옷 입어도 땀이 나가지고 막 옷 밖으로 땀이 툭툭 떨어질 정도 땀이 나거든요. 그 때문에 이제 실온 상태, 지금 현재 여름 날씨이기 때문에 실온 상태에서는 되게 일단 20-30분 정도 있고 이제 환자 외래 그 선별격리소에 의심 환자가 내원했을 때는 옷 입고 진료하고 바로 벗어주고 또 다른 환자 또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병원 안에 이제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방이 좀 되니까 한 25도, 26도 정도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온도에서는 그래도 1시간 정도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1시간에서 뭐 길게는 한 2시간 정도까지는 이제 옷을 입고 이제 입게는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2시간 이상 입지 않죠. 되도록이면 또 1시간 이내만 하고 잠깐 나와서 1시간 정도 쉬고 다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교육이요. 이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쓰는 방법도 알고 산소 달린 그 보호복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교육이나 예방과 관련된 거 물론 이제 에볼라 때 뭐 이제 이런 걸 했지만 우리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다 숙지하고 있다. 그리고 또 급하면 막 하게 되고 이럴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 좀 제대로. 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어서 갑자기 이제 환자를 받게 돼서 뭐 2-3일 만에 준비해서 환자를 받고 있는 이제 그런 도립의료원들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도립의료원들이요. 도립의료원들 공공병원들이죠. 갑자기 이제 병원 개조하고 환자 빼고 막 비워가지고 음압병실도 막 이제 포토볼 음압기 가져와서 막 만들어가지고 환자를 받게 되는 병원들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일부는 이제 뭐 감염내과나 감염관리실은 있지만 감염내과 선생님도 없는 상황이라 이런 교육 부분, 옷 입고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좀 잘 안 되는 수가 좀 있거든요. 특히 또 그리고 일부 병원들은 이제 환자가 침범하느라 이제 환자한테 노출되면서 확진 환자가 잠깐 머물게 되면서 이런 옷을 입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데가 있는데 아직까지 충분한 교육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지금 저희 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나 대한감염학회 쪽에서 일단은 옷 입는 방법이랑 이런 안내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기본 원칙들은 다 이제 그 감염관리 지침을 통해서 배부를 하긴 했었는데 또 그게 진짜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개 발생병원들을 방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옷 입는 법에 대해 코멘트해주고 주의해야 될 부분을 알려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숙련돼 있는 이제 뭐 감염내과 선생님이나 감염관리 간호사들이 초반에 그런 일이 발생한 병원에 같이 파견돼서 도와주는 것들은 이제 중요할 것 같고 지금 그렇게는 하고는 있는데 병원이 여러 개 터지다 보니까 이제 세밀하게 안 되는 병원들 몇 군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변에 있는 병원, 주변의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좀 협력을 해주셔서 가서 좀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근데 주변의 대학병원들도 또 선생님들이 직접 이제 나서서 가셔가지고 도와주고는 있거든요. 이거 뭐 정부 차원에서 도와줄 측면이 아니라 그냥 민간 의료기관들이 상황이 이제 딱하니까 그 병원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대학병원에 있는 감염내과 선생님, 감염관리 간호사들이 자기네 병원 지키기도 좀 엄청 바쁘지만 일부러 가서 좀 도와주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정부에서 좀 공식적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해서 같이 좀 도와주는 방법들 했으면 좋겠고 일부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은 또 그런 옷 입는 거 숙달이 돼 있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일부 파견이 돼서 정말 도와주기 어려운 병원들 좀 있습니다. 거리상 문제 때문에 그런 병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곳곳에서 허점 투성이가 막 발견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네. 뭐 이런 메르스가 창궐할지 다 몰랐고 전혀 예방이나 뭐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곳곳에서 도처에 동시다발적으로 막 환자들이 들어오고 그 환자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러면 이제 의료진도 막 감염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인 것 같다. 진짜 아수라장이다라는 게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막 전달이 되는데요. 네. 무엇보다 음압병동의 환기구 문제도 심각하게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뭐 고깃집 수준의 환풍기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그 언론에서 네. 상황을 잘 모르고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라 좀 오해가 있어서요. 네. 그 부분은 정말 주의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잘못 보도가 되면 지금 그 안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네네. 자기는 그 안에서 진료를 하고 있고 환자를 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뭐 고기 환풍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뭐가 되고 의료진들 사기들 문제고요. 네. 자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 목숨 걸고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그렇죠.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지만 이런 응급적인 상황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다 동원하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합리적인 방법들로 길을 찾아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음압경리실 부족하다면 네. 좀 포터블 음압기라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떤 그 특정 그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에 음압을 걸어줄 수 있는 포터블 음압 장치가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일부 이제 부족한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수입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그 건의를 이제 포터블 음압기로 들어와서 일부 외래 진료실이랑 일부 이제 음압격리실이 좀 상태가 안 좋은데 설치된다는 얘기를 한 열흘 2주 전에 했고 지난주에 수입이 돼서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아, 일주일 전부터요? 예.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급한 데부터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음압으로 강제 배기를 하는 형태에서 그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은 음압이 걸려요. 그러니까 음압 격리실로 준해서 사용할 가능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네, 다만 이제 환기를 유리창 통해서 이렇게 유리통에서 이제 밖으로 빼야 되는 환기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 그 환기가 되는 쪽에 일반인이 다니는 공간 쪽에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돌려서 어쨌든 일반인들이 보행하는 통로가 아닌 쪽으로 돌려가지고 확산시켜 버리면 이제 공기 내에서는 얼마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네. 그런 식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만 관리를 잘 하면 문제는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언론이 좀 성급하게 잘 모르면서 이런 보도를 쏟아내는 건 겉보기에는 그런 환풍기로 보이지만 그 상황 자체는 거기에 걸린 압력 자체는 일반 그런 그 고깃집에서 쓰는 환풍기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언론인들이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모르면서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장윤선의 팟짱. 자,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이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들 가운데 또 이제 뭐 격리 대상자도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관계자 혹은 또 가족들 뭐 주변에 아는 지인들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제일 좀 국민들이 걱정하는 전문가가 아닌 그냥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메르스가 치료약이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공포인 것 같습니다. 일종의 뭐 신종플루면 타미플루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뭐 그 어떤 저 부위별로 이를테면 열이 나면 해열제를 주고 뭐 이런 방식으로 치료하는 걸로 되겠냐. 이 치료약이 없는 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한테 어떤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 치료제라고 하니까 뭐 인플루엔자면 타미플루 이렇게 딱 공식화된 치료제가 없긴 없지만 네. 그러니까 현재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치료약들은 이미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사용됐던 애들이 언제냐면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였으니까 사스 때 사용됐던 약들인데 또 그게 이제 중동 지역에서 메르스 초기에 사스 때처럼 일단 써봤는데 효과가 있더라라는 약들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 인터페론, 뭐 리바비린, 뭐 칼레트라 이런 약들이 3가지가 이미 나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투여를 받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초기 사망률은 어느 정도 낮춘다. 그러니까 14일 이내 사망률들은 꽤 낮춘다라는 보고가 중동에서 이미 있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14일 이후에는 이제 여러 다른 합병증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뭐 28일째 사망률을 많이 낮춘 거로 나오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초기에 메르스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라든지 중증 폐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전시킬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대한감염학회에서 치료 가이드라인을 이제 공포를 하면서 일단 중동 지역에서 주로 썼었던 그 3가지 약들을 이제 병합요법을 하라고 지금 이미 지침이 내려와 있고 이미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치료약자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특정 치료제, 딱 정말 그 약은 뭐 메르스 바이러스의 특효약이다라는 약이 없지만 어떻든 간에 일부 항바이러스제 중에서 메르스 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약들이 있어서 그 약은 이미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뭐 그렇긴 하지만 이미 지금 치사율이 12% 정도까지 네. 가고 그동안은 어쨌든 우리가 고연령대 그리고 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위험하다. 라는 네.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정부 당국도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최근에는 40대 어제 40대 사망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네. 또 이것이 점점 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결코 건강했던 사람도 메르스에 결코 메르스를 결코 안심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되고 있어가지고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도요. 네. 65세 이상, 그러니까 60세 이상 사망자들이 한 65에서 70%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하, 60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에서 사망률도 한 30-40% 보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 중동하고 비교하면 그런데요. 여전히 좀 이게 좀 두려운 질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니까 두렵지 않은 병은 사실 아니고요. 네. 두려워해야 되는 병은 맞습니다. 근데 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두려워해야 될 상황들이 아닌 이유는 여러 가지 찾아야 되는데요. 네. 일단 지역사회 내에서의 일반적인 패턴으로 전염이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감염이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병원 노출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 중에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특정하게 확진자나 의심 환자에게 노출되지 않은 분들마저도 그렇게 걱정하니까 내가 감염 자체가 안 될 거니까 그분들은.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노출된 분들도 일부 경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회복이 많이 되고 있고 일부 환자들이 나빠지는 부분들은 네. 어떻든 간에 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정도가 심하든지 본인의 어떤 면역 상태나 이런 분에 영향을 줘서 사망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 상당히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어떻든 간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회복이 되더라라고 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사망자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료진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서 어떻든 열심히 치료하고 우리나라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현재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의료진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노력을 할 부분이니까 네. 일단은 일반적인 국민들이 너무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공포감을 가지게 되면 그거 자체가 어떻든 간에 또 의료진들한테는 또 그런 부분이 또 다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5번째, 35번째 환자 삼성의료원 네. 의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 상황이 좀 위중하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뭐 일각에서 오보소동도 빚어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네. 지금 이분은 좀 상태가 괜찮으신가요? 지금 폐부전 상태의 호전이 좀 더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에크모를 체외순환 장치죠. 체외순환 장치 못 대고 있는데 네. 다른 장기 기능은 거의 대부분 정상적이래요. 그래서 심장 기능이나 콩팥 기능 이런 거 소변도 잘 나오고 이제 해서 폐만 회복되면 환자 회복이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폐부전 상태가 상당히 오래 가는 분들도 있어서. 네네. 그 기간, 오래 버텨야 되는, 어떤 폐가 회복될 때까지 버텨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그 기간에 다른 합병증 없이 잘 버텨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악정고투를 하고 있다라는 게 막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는데요. 예. 중증 환자 2명에게서 채취한 면역 혈장, 이것을 투여해서 치료하는 것이 완치 환자죠. 완치 환자. 그렇죠. 예. 완치 환자에서 그 혈장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냐 없냐 이게 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신종 감염병일 땐 치료제가 마땅하게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 회복기 환자, 그러니까 회복된 환자에서는 그 메르스에 대한 항체를 충분히 이제 혈액 안에 충분한 항체가 이제 조성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항체를 중증 환자 또는 이제 중증 환자에 투여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아직까지 항체를 못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항체를 만들어내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항체가 메르스 바이러스를 공격을 해서 메르스 바이러스의 활동성을 약화시키는 네. 그런 원리로 이제 하는 치료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에볼라 때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증명이 됐었고 사스 때도 효과가 있다라고 증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도와주는데 어쨌든 특효약은 아니죠. 특효약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환자의 경과를
좋게 하는 데 영향을 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든 지금 그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이용하는 방법은 네.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치료의 방법을 다 동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진 방법을 다 써보는데 그 중에 한 방법으로 이 점도 네. 치료의 한 요법으로 쓰고 있다. 이런 정도로 저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정부가 메르스 공식을 계속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이 판판이 깨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2m 안에 침방울이 튀어야 된다 그랬는데 접촉 없는 사람도 감염이 됐고요. 잠복기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14일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좀 뭐 16일, 18일 계속 넘어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사람도 급속도로 악화돼서 사망에 이르는 이런 사건들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주장하는 어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은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깨질까요? 이게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중동에서 있는 한 1,100여 명의 통계들을 가지고 이제 그거와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데 언제나 그렇지만 그거는 통계적인 경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만 돌아가셨다가 아니라 네. 그런 환자들이 주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의 형태긴 하지만 네. 그 발언 자체가 너무 단정적으로 공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엔 그런 사람만 죽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어떤 공중보건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네.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대한 고려가 많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외 상황이 계속 발생하니까 국민들은 그러니까 사실 예외 상황이 아니라 네. 예외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공표하지 않고 국민을 안심하는 측면도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거 그런다고 좀 왜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 오픈을 해서 뭐 퍼센트나 이런 게 나온 부분 퍼센트를 얘기해서 뭐 사망자 중에서 뭐 60% 이상은 60대 이상이었고 뭐 기저질환지가 있었다. 네네.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주로 사망한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도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하다.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를테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럴 수도 네.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 가능성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라고 설명을 했더라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것을 이해할 때 이러저러한 가능성 가운데 이 가능성이 가장 큰 가능성이니까 이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반대의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할 텐데 그런 생각에 여지를 주지 않고 정부가 이 가능성만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시야가 갇혀 있었던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잠복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그 잠복기 14일 지났는데도 계속 발생하니까 이 격리 기간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제 논의가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이 통계를 받다 보니까 그 일부 잠복기가 길게 나타나는 분들이 대부분 약간 고령자층에서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도 그렇고 이런 질환들이 발병할 때 고령자들 같은 경우 증상이 상당히 애매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증상 시작 일 자체에 대한 그 정의 자체가 조금 안 맞게 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가벼운 그런 호흡기 증상이나 이런 게 발생을 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거나 아니면 증상이 정말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역학조사 단계에 있어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환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 발병일 자체가 조금 뒤로 밀리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좀 주로 이제 그 경향성을 보게 되면 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이 좀 필요할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자료가 140명에 대한 이제 발병 자료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잖아요. 보시면 이제 160명 다 돼가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잠복기에 대한 연령별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일부 연령층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전문가들이 그 환자 자료들을 충분히 분석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역학조사가 제대로 된 것이냐. 지금 격리 대상자 10,000명을 예고해 놓고도 지금 역학조사위원이 30명인가요? 35명인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과연 역학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냐라고 의문을 좀 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점은 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환자 100여 명이 넘으면 30몇 명에서 그럼 5명의
5명 이상의 환자를 보고 5명이 노출시켰던 사람들을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부로 한 60명 정도 추가됐죠. 아니 90명이 더 추가됐죠. 90명이요? 예. 예, 90명이 이제 뭐 예방의학회 출신의 뭐 간호사, 그다음에 전공의들, 일부 예전에 이전 이미 역학조사를 했었던 분들 중심으로 해서 한 90여 명이 추가돼서 일단은 이제 서울 지역 환자 많은 지에 배치되고 지방에도 환자가 배치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좀 숨통은 튄 것 같은데 그 정도 인원도 사실 부족하고 사실 그 정도 인원이 워낙에 상주해야 되는 인원 숫자여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일 없을 때 그 정도는 있었어야 되거든요. 아, 평상시에도 이 정도는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보다 원래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매번 그냥 그 개인적인 노력과 그거에 맡겨가지고 30몇 명의 사람을 가지고 그냥 돌렸던 거거든요. 아, 정말. 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번에 기회에 이제 확충이 됐는데 이 확충된 거에서 평상시 운영이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일부 이제 그 비상임으로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도 확보된 상태가 돼서 이런 국가에서 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런 분들까지 해서 네. 일시적으로 200~300명 이상이 동시에 투입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역학조사관의 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왜 평소에 이런 거를 안 해놨을까요? 좀 의문인데 이게 국가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하게 언제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맞죠.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걸 안 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신종플루 때 네. 그때 주무로 했었던 질병관리본부장님이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했었던 주무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역학조사관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임으로 뽑아야 된다. 이렇게 공보위만 가지고 돌리니까 공보위는 오히려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네. 이 사람 3년이면 나갈 사람들이니까 네. 부족할 때 부르는 대상이 되긴 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주력은 아닌데 지금 그 전체 인원의 90%가 공중보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그거를 바꿔야 돼서 인력 충원하라 그랬더니 그게 그 신종플루 넘어가면서 딱 2명 정식 직원 채용된 거로 끝났대요. 네, 참.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가 저도 참 걱정인 게 어떤 네. 신종플루 그 큰일 겪고 난 다음에 기재부에서 이런 예산 올렸을 때 2명만 뽑아주는 그런 나라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진하면 다 있는 너무 이렇게 잊어버리는 나라에서 네. 정책적인 보완을 아무리 얘기하고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도 위에서 당장 필요 없는데 그냥 2명만 뽑아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이렇게 정말 예산을 다루는 부서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사실 보건복지만 욕할 게 아니라 네. 그런 부서가 워낙에 더 이번 기회에서는 책임져야 될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 정말 옳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기재부가 늘 이제 예산 가지고 예산의 정책권을 기재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처에서 우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죠. 이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막 제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 보건복지부는 힘없는 부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예산을 질병관리본부는 또 보건복지부 그렇죠. 산하기관이니까 보건복지부 명령까지 받아야 되니까 질병관리본부는 더 약한 기관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진짜 국가적으로 큰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힘조차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정말 도대체 정부가 국가가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다시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장윤선 기자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술 한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 오이오이. 자, 그나저나 교수님 지금 보면요. 최근에 감염 경로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한 건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119번째 환자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벌써 네. 일주일이 넘었는데 이분이 사우디 친구를 만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확인이 안 돼요. 이건 일단 우선 어느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둬야 될까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지만 역학적 고리는 가능성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가능성 높은 것부터 낮은 걸 하고 그렇게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네. 그쪽으로 추정을 해서 이제 그 방역이나 이런 걸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환자의 진술과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들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간에 환자가 확진자하고 노출이 될 수 있는 가장 근접거리는 이제 평택에는 박예병원이었거든요. 박예병원이요. 예, 거기서 이제 15분, 20분 간격으로 서로 크로스됐다 그러긴 하는데, 네. 일단은 가장 확진 환자랑 가능성이 높게 접근할 수 있었던 시기는 그 시기고, 어쨌든 그게 이제 병원 기록이라든지 CCTV상에서의 교차가 거기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환자가 만날 수 있었던 거리에 있었을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두고,
혹시나 다른 가능성이 없는지를 찾아보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역학조리 연결 부분이 뭐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뭐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무시한 상태에서 역학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이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추정 자체를 하고 추정이 가능성이 높은 거에 무게를 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일단은 지역사회 내 감염 자체가 뭐 여러 군데서 발생을 했으면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거라고 뭐 추정할 수 있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역학적 고리도 있고 현재 지역사회 내에서 발병했던 사례가 전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쪽에 가능성을 더 두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평택 박예병원에서의 접촉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번 그러니까 119번째 환자를 이유로 해서 지역사회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봐야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아예 연결고리가 없는 건 아니니까. 네. 예. 자, 그런데 137번째 환자 있지 않습니까? 이 그 삼성 응급 이송요원이요. 네. 그분이 지금 그 서울 지하철 2호선, 3호선 등을 혼잡 시간대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지하철 2호선, 3호선 타는 분들이 이것도 나 또 뭐 메르스 감염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이 좀 많아요. 근데 서울시는 뭐 없다. 지난 10일간 대중교통 감염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딱 밝혔습니다. 어제. 그런데 국민들은 또 불안한데 그러면 이거는 정말 대중교통 감염 사례는 없다. 이렇게 확언할 수 있는 거냐.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확언 언제나 그렇지만 이런 유행 상황에서 확언은 더 어려운 거고요. 네. 언제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능성이 높냐 적냐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껏 발병 형태를 보게 되면 여러 분들이 이제 대중교통도 이용했고 그리고 뭐 심지어 비행기 타고 가신 분도 그렇죠. 있잖아요. 예. 증사.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그런 특히 비행기처럼 뭐 1시간 이상 밀폐된 공간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병자가 없었고 그리고 버스 타고 온 분들, KTX 타고 온 분들도 있는데 다 지금 발병 사례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발병 패턴하고 병원 내 발병 패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미 우리나라 사례에서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다른 측면이 뭐냐면, 그러니까 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다닌다는 얘기는 그만큼 증상이 심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고, 그것 때문에 바이러스 배출량이 적을 거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그다음에 지역사회 내 환경 자체가 병원하고는 다르게 어떤 그 환자의 확산, 그러니까 바이러스 확산을 맞추는 촉매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발병은 아주 극소수 발생하거나 없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네. 병원 내에는 환자들이 입원하게 될 정도가 될 경우는 되게 폐렴이 있거나 이래서 바이러스 배출이 상당히 많은 상태고 또 병원 안에 여러 가지 시술들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환경이 이런 바이러스 확산을 촉진하는 상황으로 이제 작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원 내 확산과 지역사회 내 확산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뭐 리스크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는 할 필요는 있지만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은 일이겠지만. 예. 네. 그 교수님 그런데요. 이를테면 지금 뭐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안심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병원을 또 정기검진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질병 때문에 병원에서 수술 받아야 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병원 가는 것 자체를 꺼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도 이제 우려하는 바고 저희 병원도 전혀 그런 일도 없었는데 수술 거의 다 없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환자도 병실도 한 30-40% 빠져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일단은 그러니까 치료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치료 꼭 받으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치료를 미루면 안 되는 부분 꼭 치료 받으셔야 되는 거, 항암 치료라든지 가장 중요한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반드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늦추시면 안 되고 그리고 요새 뭐 환자 안심병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네. 되게 병원들이 다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위험성 있는 병원들로 공개가 되고 일부 병원들은 아예 정부 차원에서 폐쇄시켜가지고 아예 환자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전하다는 증명이 되지 않을 때는 이제 환자도 못 보게 좀 막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병원에서 확인하셔서 다 내원하시면 크게 문제 없이 그러니까 병원들도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메르스 환자 입원하지 않도록 일부 뭐 조금 노출돼가지고 일부 뭐 노출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격리되는 일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막 환자가 막 이전처럼 그런 삼성의료원이나 다른 병원처럼 네.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입원하게 되면 상황 거의 안 일어나게 지금 만반의 준비를 병원들이 하고 있으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네. 일단은 자기 치료 꼭 받아야 되는 치료는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님하고 인터뷰하는 가운데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삼성서울병원 방사선 기사가 또 메르스 감염됐다는 속보입니다. 이 삼성병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심각하게 논의 중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논의 중이어서 네. 그 부분도 저도 좀 기다리고 있고 지금 내용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교수님은 이 삼성병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 뭐 잠정 폐쇄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일단은 이제 노출 범위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이제 원래 아직 입원해 계신 분들도 이제 어떻든 위험도를 구분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어떻든 간에 그 완전히 위험성이 벗어나기 전까지는 병원문 못 열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완전한 위험성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삼성병원은 문을 못 열게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교수님 지금 자가격리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14일 막 보름씩 무조건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면 안 되고. 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막 환자 이탈 사례가 막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고요. 곳곳에서 소동이 빚어지고 있고요. 내가 메르스를 전파시키겠다 병원에 와가지고 협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정부가 지금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이 격리 대상자들의 관리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언제나 그렇지만 당근이 먼저 주어져야 그거를 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처벌을 운운하기 전에요. 네. 그분들이 집안에 있을 수 있게 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일단은 뭐 경제적인 부분들 지원뿐만 아니라 네. 솔직히 혼자 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누가 뭐 갖다 주기 전까지 밥도 못 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든 이제 뭐 행정권을 동원해서라도 도와줘야 될 부분 도와줘야 되고 일부는 뭐 식음료나 이런 것들 지원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든 그런 14일간에 있을 동안 안심하고 있을 수 있도록 이제 해주셔야 되고 또 수시로 이제 그 환자 상태를 감시한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괜찮으시냐고 걱정해주면서 그렇죠. 전화로도 한번 해주면 그게 고마운 거고 또 그렇게 되면 또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1대1 매칭해가지고 하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정말 바쁜 나중에 막 그 공무원들이 잘 계시죠?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끊는 거가 아니라 네. 좀 정말로 이제 진심이 담긴 상태로 걱정해주면서 연락을 해주면 그분들도 위로가 되고 설명을 자세히 들으면 그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분들은 오히려 그걸 담당해주는 공무원분들 1대1 매칭해서 담당해주는 공무원들이 좀 더 따뜻하게 접근해주시고 실제로 좀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러 가고 막 이런 식의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자, 교수님 이번 메르스 감염을 키운 게 사실은 한국 의료 시스템 때문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뭐 완전히 난민촌 같은 응급실 막 유명 병원에 전부 사람들이 몰리고 또 감염 환자, 비감염 환자 막 섞어놓고 다인실 문제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막 문병 가고 뭐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지금 막 다 나오고 있는데요. 감염내과 전문의로서 판단하실 때 이 감염 관련된 질병 관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된다. 정부 당국이 이번에 정말 크게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은 병원 수술에게 맡겨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이제 깨달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예전에는 병원에서 알아서 이렇게 했었던 네. 부분들이 있다가 모든 나라에서 그것만으로는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다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인 걸 깨닫고 대부분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다 선회했습니다. 심지어 자본주의의 그 원조인 미국마저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감염 관리에 관한 부분에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들이 있어야 되고 일단 지원을 하고 나서 관리를 들어가서 잘 안 되는 데는 페널티를 주든 말든 간에 지원도 안 한 상태에서 페널티만 주겠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덤벼왔었거든요. 정부에서요. 그래서 중소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사람도 못 뽑고 뭐 이런 상황인데 전담자 돌아 뭐 감염관리실 두고 감염관리위원회 만들고 뭐 이러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지원 없이 하라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되냐 문서화돼 있거나 뭐 있다고 유명무실. 그냥 유명무실한 사람들이 지정되거나 지정해도 그 사람들이 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다 중간에 간두고 뭐 이런 상황들이 중소병원에서는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꾸로 얘기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제대로 해놓고 네. 어느 정도 뭐 적어도 뭐 그런 간호사 한 명의 인건비는 우리가 대주겠다라든지 네. 아니면 열심히 하는 병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감염 관리에 대한 측면도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보상해주겠다 이런 정책을 해줬으면 그런 중소병원이 굳이 뭐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못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대한민국 의료 선진국이라고 홍보는 했었는데요. 이번에
도대체 전염병 하나 제대로 못 막는데 우리가 과연 의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막 성형수술만 의료 선진국 아니야? 이런 비판을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도 제대로 안 해놨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인 건데요. 차제에 이것저것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방금도 얘기 드렸지만 일단 중소병원의 감염 관리를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지는 게 현재로서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중소병원들이 완전히 개혁이 되는 상황들, 네. 이제 완전히 뼈대까지 고쳐야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뭐 쉬운 문제는 아니고 뭐 30년 동안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긴 하지만 의료 전달 체계가 다시금 재조정돼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건데 삼성의료원 응급실에서 3일 동안 환자가 입원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대기했잖아요. 네.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의 응급의료 체계 상황에서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환자가 보통 뭐 6시간, 8시간, 12시간 이내에 입원되지 않으면 다 전원하게 돼 있습니다. 워낙에 원칙은. 전원해서 다른 병원에 입원이 됐어야 될 환자거든요, 이미. 근데 뭐 전원됐어도 이제 환자 병력확인 안 되니까 다른 병원에 퍼뜨리는 일밖에 없었을 것 같아서 더 걱정이긴 하지만 적어도 삼성의료원에서 거의 한 80만 명 넘는 환자들이 발생은 안 했을 거거든요. 이미 그 환자 입원해서 1인 병실 같은데 격리만 됐다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응급의료와 관련된 체계도 변경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의료 어쨌든 전달 체계도 개편이 돼서 이런 식으로 응급실에 일부 병원에 몰려서 환자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이 이제는 발생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라도 다른 병원에 보내가지고 환자를 어떤 입원시키는 방식으로 해줘야 네. 일단은 여러 이제 3차 의료기관에 환자가 몰리는 쏠림 형상도 막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환자들 이런 식으로 이제 불특정 다수가 어떤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는 경우도 막을 수 있거든요. 네. 교수님께서 네. 앞서 그 원칙적으로 이 환자의 경우에 만약에 6시간에서 8시간 안에 응급실에서 입원이 안 되면 그러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잖아요, 삼성병원이.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뭐 벌칙규 조항이라든가 뭐 위법한 행위였다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문제 삼을 것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료법이 어떻게 참 어려운 게, 네. 그러니까 환자가 만약에 난 여기 뭐 죽도록 원한다 그러면 보낼 수가 없어요. 지금 그 관리 체계는 뭐 시행령이나 이런 걸 따라가면 환자가 네. 난 여기서 그냥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라고 해서 안 간다 그러면 오히려 뭐가 문제가 되냐면 병원이 진료 거부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자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그 병원이 환자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진료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주거든요. 근데 뭐 진료 거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강제적으로라도 그런 환자들을 이송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병원 입장에서도 환자를 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겠죠. 예. 네. 근데 그런 게 지금 전혀 법률적인 대책이나 이런 게 전혀 미비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거죠. 이런 것도 차제에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좀 법률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자, 그나저나 교수님, 저희 뭐 다들 아이 키우는 엄마들 뭐 다들 그 도대체 이 메르스가 언제 끝날까? 뭐 지금 뭐 다들 뭐 여행은 가도 되는 것이냐, 뭐 바깥에는 나가도 되는 것이냐, 뭐 마트 가도 될까, 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전문가로서 전망하시기에 지금 발병하고 있는 이 메르스 감염이 언제쯤 종식될 수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사실 지난주만 해도요. 네. 삼성의료원 환자들 발생이 끝나가고 있어서 네. 조금 낙관적인 기대를 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네. 그 삼성의료원 안에 의료진들과 직원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난 다음부터 네. 갑자기 이제 모든 게 안개 속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환자가 계속 발생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면 또 거기서 발생하는 사람들이 일부 병원들을 또 이제 노출시킬 거고 또 이런 상황들이 또 빈번하게 반복될 거라서 현재 저희가 제일 이제 상황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삼성의료원에서 앞으로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다음 주까지 발병할 건지가 앞으로 제일 중요한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환자들이 아주 그냥 극소수의 환자들만 발생하고 끝나버리면 지금 정도 수준, 지금 이제 노출돼서 이제 격리되거나 폐쇄된 병원들 중심으로 아웃브레이크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 되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말 정도면 대충 정리가 될 건데요. 네. 삼성의료원 환자들이 또 일부 환자들 대규모 여러 명 발생하면서 그 환자들이 또 다른 병원 가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뭐 정말로 끝까지 상상하기 힘든 기간 2-3개월 이상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3개월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삼성의료원에서 지금 이제 그 의료진에 의한 다른 병원 직원과 의료진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발병이 여러 명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병원에 잘 걸러지지 않고 입원하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기대하기는 뭐 많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 사이에 많은 병원들이 이제 환자가 섞이지 않는 진료 시스템들을 다 많이 갖췄거든요. 그래서 일부 중소병원들이 못 갖춘 병원들은 정부가 강제적으로도 이제 갖출 수 있게끔 도와주고 돈도 대주고 이런 시설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모든 병원들이 잘 막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 현장이 어떤지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마치 그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뭐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힘을 합쳐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냉정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노출력 있고 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병원 가서 다 얘기를 해주셔야 의료진도 도와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는 정부나 뭐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이 도와주시고 국민이 이 일을 해결해 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노력들, 국민들이 또 의료진에 대한 격려들을 좀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신종감염병 대응 TF팀 이재갑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에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